분노와 두려움이 부딪히며 철문은 파도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소문의 인물입니까? 왜 숨기셨습니까? 이 사람은 내 가족이다. 누구도 손댈 수 없다. 내 악보. 악보가 바람에 모두 흩날린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해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등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페인트가 바다 소금기에 바래져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곳에서 30살의 민주는 매일 저녁이면 변함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죠. 해가 서쪽 수평선 너머로 기울어질 무렵 민주는 나선형 계단을 따라 등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이 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어요. 등대 상단에 도착한 민주는 늘 그랬듯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바다바람에 현악기 특유의 냄새가 스며들어 있는 바이올린을 꺼내들고 턱에 얹은 후 활을 현에대었죠.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갈매기들이 하나둘 날아와 등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어우러진 바이올린 선율이 황혼 무렵의 바다를 가로질러 퍼져나갔어요. 민준의 연주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뤄졌지만 결코 단조롭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색깔이 매일 달랐고 파도의 높이도 바람의 세기도 제각각이었거든요. 어떤 날은 잔잔한 바다 위로 부드러운 선율이 스며들었고 어떤 날은 거친 파도와 함께 격정적인 음색이 어우러졌습니다. 민준에게 바다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동반자였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내게 맞지 않았어. 여긴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야. 민주는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던 민주는 매일 반복되는 회의와 야근, 그리고 끝없는 경쟁에 지쳐 있었어요. 승진을 위해 동료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현실이 민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죠. 특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남은 서울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더욱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돌아가신 것은 민준이 25살 되던 해였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27살의 민주는 과감히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 외딴 등대로 왔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등대지기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민준에게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처였습니다. 민준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등대 시설을 점검하고 아침 7시에는 간단한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전에는 등대 주변 청소와 소규모 수리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근처 포구까지 걸어가 생필품을 사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어요. 포구까지 가는 길은 편도 30분 정도 걸렸는데 민준에게는 이 산책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포구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젊은 남자를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민준이 오면 항상 싱싱한 생선을 골라주셨고 슈퍼마켓 할아버지는 돛의 소식을 물어보곤 했죠. 하지만 민준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오후 4시쯤 등대로 돌아온 민준은 책을 읽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등대 꼭대기로 올라가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된 지 벌써 3년이었죠. 어머니가 남긴 유품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손때 묻은 악보와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악보들은 대부분 클래식 명곡들이었는데 어머니가 젊은 시절 배웠던 곡들인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민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제목도 작곡가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한 곡이었습니다. 그 악보는 다른 것들과 달랐어요. 어머니의 필체로 음표들이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지만 펜의 색깔이 여러 번 바뀐 것으로 보아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완성해 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완성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민주는 매일 저녁 그 미완성된 곡을 연주했습니다. 연주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리움인지 애틋함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선율 속에는 단순한 음악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이 곡의 주인이 누구일까? 민주는 연주를 마칠 때마다 이런 의문을 품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작곡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받은 곡인지 또는 누군가와 함께 만든 곡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곡이 어머니에게 매우 소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머니의 일기장도 아직 완전히 읽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왠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선뜻 펼쳐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혹시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담겨 있을까 봐서였죠. 특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됐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에게 아버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민주는 등대 꼭대기에서 그 미완성된 곡을 연주했습니다. 석양이 바다에 황금빛을 뿌리는 가운데 바이올린 선율이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어요. 갈매기들도 마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우아하게 날아다니고 있었죠. 연주를 마친 민주는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밤바람이 민준의 뺨을 스쳤어요. 민주는 내일도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해운그룹 본사 최고층에서는 77세의 한도윤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50년간 한국 해운업계를 이끌어온 전설적인 인물이었지만 오늘따라 도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비서가 가져온 커피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20대 시절의 도윤과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수연이었죠. 도윤이 젊은 시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첫사랑이었어요. 수연아.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수연을 향한 그리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화려한 사교계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도 마음 한구석에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도윤과 수연은 대학교 음악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경영학과 학생이었던 도윤과 음악과 학생이었던 수연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가까워졌어요. 수연은 피아노를 전공했고 도윤은 취미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죠. 둘이 함께 연주하는 시간은 도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도윤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해운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도윤에게 재벌가 딸과의 결혼을 강요했어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도윤아, 내가 음악 따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가문의 운명이 내 어깨에 달려 있다. 아버지의 엄중한 목소리가 아직도 도윤의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결국 도윤은 수연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만남에서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도윤에게 말했죠. 도윤 씨, 저는 기다릴게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 씨, 날 잊어주세요. 내가 수연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 후 도윤은 정말로 가문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 회사를 일으켜 세웠고 한국 해운업계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수연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부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비록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은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나름의 정이 들었죠. 부인이 떠난 후 도윤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회사 경영에만 매달려 살아온 도윤에게는 진정한 친구라 할 만한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요즘 도윤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두 아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회사 경영권을 두고 은밀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형제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견제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회장직을 고수하실 건가요? 장남은 최근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 차남은 형님은 너무 성급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기다려야죠라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도윤은 이런 상황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평생 일궈낸 회사가 아들들의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바다 위에서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도 도윤은 인천 앞바다에 정박해둔 개인 요트로 향했습니다. 30피트 규모의 중형 요트였지만 도윤 혼자 조종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요트를 즐겨왔던 도윤에게 바다는 또 다른 안식처였습니다. 요트 엔진을 켜고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간 도윤은 서해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다 위를 떠다니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죠. 가을 하늘은 맑았고 바다도 비교적 잔잔했어요. 몇 시간을 항해한 후 도윤은 멀리 하얀 등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해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등대였어요. 도윤은 요트의 속도를 줄이며 등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등대 주변의 풍경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할 무렵 도윤은 등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요트를 정박시켰어요.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에 돌아가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요트 안에는 간단한 침실과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혼자 지내기에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 도윤은 요트 갑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수연이 그리웠어요. 만약 수연과 함께 살았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 등대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이올린 소리였어요.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선율이 묘하게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하게 들을 수는 없었어요. 도윤은 요트에서 일어나 등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등대 꼭대기에서 누군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석양을 배경으로 한 그 모습이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도윤은 문득 젊은 시절 수영과 함께 연주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바이올린 연주는 약 1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도윤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 선율 속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내일 아침 일찍 등대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수연이 떠올랐고 등대에서 들려온 바이올린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윤은 창밖으로 등대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지만 등대를 향한 호기심이 피로감을 압도했어요. 요트 창문으로 보이는 등대는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간단히 세면을 마치고 등대로 향하는 소형 보트를 준비했어요. 파도가 잔잔한 아침 바다를 가로질러 등대에 도착하는 데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등대 아래 작은 선착장에 보트를 메고 나니 어젯밤 들었던 바이올린 소리가 더욱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도윤은 천천히 등대로 다가갔습니다. 등대 입구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에 악보 몇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어젯밤 바람에 날린 것 같았죠. 도윤은 그 악보들을 주워들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음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갑자기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어보니 나선형 계단 중간쯤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죠. 민준은 바이올린을 한 손에 들고 있었고 도윤을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젯밤 요트에서 이곳 연주를 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민주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나이든 신사가 자신의 연주를 들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혹시 제 연주가 시끄러웠나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다와 어우러진 그 선율이. 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가까이서 본 민준의 모습에 묘한 기시감을 느꼈거든요. 민준은 도윤이 손에 들고 있는 악보를 발견했어요. 아, 제 악보네요. 어젯밤에 바람에 날렸나 봅니다. 민준이 악보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악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악보의 필체가 수연의 글씨와 똑같았던 거예요. 50년 전 수연이 써주던 편지와 악보의 글씨체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악보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도윤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챘어요. 이 악보요? 저희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거예요. 민준의 대답을 들은 도윤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수연입니다. 아, 제 이름은 강민준이에요. 민준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연, 강수연. 도윤이 평생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어머니께서 언제 돌아가셨나요? 도윤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도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셨나요? 민준의 질문에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도윤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젊은 시절에 알고 지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수연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민주는 도윤의 반응을 보며 뭔가 특별한 관계였음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와 어떤 사이셨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한참을 망설인 후 대답했습니다. 대학교 때 같은 음악 동아리에서 활동했어요. 수연 씨는 정말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혹시 이 곡을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민준이 손에 든 악보를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윤이 악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어요. 그 곡은 바로 50년 전 도윤과 수연이 함께 만들던 미완성 곡이었거든요. 이건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곡을 어떻게...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주는 도윤의 강한 반응을 보며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이 곡을 아시는 건가요? 제목도 없고 작곡가도 알 수 없어서 궁금했거든요.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곡은 수연 씨와 제가 젊은 시절에 함께 만들던 곡입니다. 도윤의 고백을 들은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이 곡의 나머지 부분을 아시는 건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애절했어요. 하지만 그 곡은 결국 완성되지 못했어요. 저희가 헤어지게 되면서 도윤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주는 도윤의 슬픈 표정을 보며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느꼈어요. 혹시 어머니와 연인 사이셨나요? 민준의 직접적인 질문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할 수 없었어요. 민주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물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민주는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 곡을 완성할 수 있으시겠네요? 도윤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수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특히 눈매가 수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젊은이가 혹시 수연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만약 자신의 핏줄이라면, 네, 완성할 수 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도 더 들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저도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도윤은 민준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만약 민준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대화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오늘은 너무 놀라서 제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네요. 민준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제든 편하실 때 오세요. 도윤은 등대를 떠나며 수없이 뒤돌아봤습니다. 민준도 등대 입구에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요트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민준과의 만남이 가져다준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수연의 아들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과 수연이 함께 만들던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도윤은 요트 갑판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며 50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봤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장남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오늘 임원회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 그랬지. 미안하다. 바다에 나와 있어서 깜빡했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들어가겠다. 하지만 장남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요즘 아버지께서 너무 자주 자리를 비우시는 것 같은데 회사 일에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도윤은 장남의 말을 들으며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회사 경영권에만 관심이 있을 뿐 아버지의 마음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알겠다. 내일 아침에 돌아가마. 도윤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은 온통 민준 생각뿐이었어요. 민준의 얼굴에서 수연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민준이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수연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일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약속대로 등대를 찾았습니다. 민주는 등대 앞 작은 정원에서 악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민준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습니다.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연 씨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을 등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등대 1층에는 간단한 거실과 주방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커피 드실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맙다며 의자에 앉았어요. 민준이 커피를 끓이는 동안 도윤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둘러봤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수연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어요. 도윤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머니가 25살 때 찍은 거예요. 민준이 커피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제가 태어나기 직전이죠. 도윤은 그 사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표정에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좋은 분이었지만 함께할 수 없었다고만 하셨죠. 혹시 저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민준의 질문에 도윤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인 후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수연 씨가 저와 헤어진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수연 씨는 항상 진실한 분이었으니까 분명 좋은 분과 만나셨을 거예요. 도윤은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민주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일기예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혹시 보시겠어요? 도윤은 일기장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어요. 수연의 마지막 글들을 읽는다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친 도윤은 곧바로 수연의 필체를 알아봤어요.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글씨였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민준이 태어나던 날의 기록이 있었어요. 오늘 내 아들이 태어났다. 도윤을 닮은 눈을 가진 아이다. 도윤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해진 거예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니. 도윤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금 당장 민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파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차남이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차남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형이 경영진 회의에서 아버지의 건강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리고 조기 퇴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들의 권력 다툼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내일 아침에 돌아가서 직접 이야기하마. 도윤이 전화를 끊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회사 일입니다. 도윤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아들들이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어서요.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해운회사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도윤이라고 하면 아실 텐데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해운그룹의 한도윤 회장님이세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재벌 회장과 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그럼 제가 너무 무례하게 대했나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편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도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도윤은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요. 회사 일이 급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민준을 두고 가기가 싫었어요. 이제 막 찾은 아들을 또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와의 미완성 곡도 완성해 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완성하겠습니다. 도윤은 등대를 떠나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도윤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언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요트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수연의 일기를 떠올렸어요. 도윤을 닮은 눈을 가진 아이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연은 끝까지 도윤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동안 도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회사에서는 아들들의 권력 다툼이 기다리고 있었고,
등대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진짜 아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도윤은 곧바로 해운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회장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비서가 급히 다가와 일정을 보고했지만 도윤의 머릿속은 온통 민준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연의 일기에서 읽은 도윤을 닮은 눈을 가진 아이라는 문장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임원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장남과 차남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장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요즘 너무 자주 자리를 비우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장남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차질이 있었나? 도윤의 질문에 장남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최근 몇 건의 중요한 계약에서 경쟁사에 밀렸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의사결정이 늦어진 것이 원인이에요. 차남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그건 좀 과장된 것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며칠 자리를 비우신다고 해서 회사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죠. 장남과 차남 사이의 긴장감이 회의실에 가득했어요. 도윤은 두 아들의 다툼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점이 뭔가? 도윤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장남은 잠시 망설인 후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명예회장직으로 올라가시고 실질적인 경영은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도윤은 장남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제안을 받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민준이라는 진짜 아들을 찾은 상황에서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거라. 도윤이 말했어요. 장남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직은 제가 승계하고 차남은 부회장으로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버지께는 명예회장으로서 조언 역할만 해주시면 됩니다. 차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님, 그건 너무 일방적인 결정 아닌가요? 이런 중요한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죠. 차남의 반발에 장남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아버지께서 80이 넘어서까지 일하시게 할 거야? 도윤은 두 아들의 다툼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평생 일궈낸 회사가 아들들의 욕심 때문에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의 진짜 아들인 민주는 이 모든 것과 무관한 곳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남의 제안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77세의 나이에 여전히 현역으로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민준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생각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인이 떠난 후 더욱 커 보이는 집안은 적막했어요. 도윤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몇 장 남아 있었어요. 사진 속의 수연은 20살 무렵의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을 보며 도윤은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수연아. 내가 너와 우리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어떤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데 회장님께서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어떻게 민준의 존재를 알아낸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도윤이 물었습니다.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해의 등대에 살고 있는 30세 남성이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최근 그곳을 자주 방문하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직 민준에게 진실을 말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소식이 회사 경영권 다툼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어떤 반응인가? 도윤이 물었어요. 아직 기사로 내보내지는 않았지만 확인차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비서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인하자니 민준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고 인정하자니 회사가 큰 혼란에 빠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지금 시간 괜찮나요? 민준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어요. 내일 아침에 찾아뵐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도윤의 심각한 목소리를 느꼈어요. 혹시 좋지 않은 일인가요? 민준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도윤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내일 직접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내일 민준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편 장남은 이 소식을 듣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스캔들을 이용해서 경영권 승계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장남은 몇몇 임원들과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참에 아버지를 완전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차남도 이 소식을 들었지만 반응은 달랐어요. 차남은 아버지를 더 걱정했습니다. 가족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했죠. 차남은 장남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몇몇 임원들이 장남 편에 서기 시작했거든요.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연의 사진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자문했어요. 50년 전에 수연을 떠나보낸 것이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만약 그때 용기를 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새벽이 되자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민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도윤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등대로 향했습니다. 등대로 가는 길에 도윤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50년 동안 짊어져온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민준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등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민준은 이미 등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의 심각한 표정을 본 민준은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안에서 이야기할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등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 커피를 준비하려 했지만 도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민준 씨, 어머니의 일기를 더 읽어봤는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더군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조금씩 읽고 있어요. 어머니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저입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어머니와. 네, 저희는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도윤은 잠시 망설인 후 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등대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민준은 도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정말인가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일기에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도윤을 닮은 눈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당신을 보는 순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민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와 헤어지셨나요?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당시 제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재벌가 딸과의 정략 결혼을 강요했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50년 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신 건가요? 민준이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연 씨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비겁했던 것 같아요. 민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단지 상황이 어려웠을 뿐이라고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연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저를 원망할 만도 했는데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준 씨 아니, 민준아.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널 지켜주고 싶어. 그때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민준이 전화를 받자 기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입니다. 혹시 한도윤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민준은 당황했어요. 기자가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는지, 그리고 도윤과의 관계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받지 않겠습니다. 민준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도윤은 민준의 통화를 듣고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언론에 소식이 새어나간 것 같아. 너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야. 도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민준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숨길 일을 한 게 아니니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문제가 많아. 아들들이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거든. 이 일이 터지면 더 복잡해지겠지만 도윤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등대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등대 앞에 멈춰 있었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도윤과 닮은 얼굴이었어요. 누구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 큰아들인 것 같구나. 도윤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장남이 부하들과 함께 등대에 온 거예요. 문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나와서 이야기합시다. 장남의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내가 너를 이런 상황에 끌어넣게 되어서.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윤과 민준이 등대 밖으로 나오자 장남이 화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언론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장남은 민준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혹시 이분이 그 소문의 주인공인가요? 그렇다.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민준인 내 아들이야. 장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장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이사회에서는 아버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요. 민준은 이런 상황이 불편했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다투는 것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아버지께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 말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도윤이 장남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내 아들이고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가 나가라. 장남은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건가요? 이런 스캔들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가지고 있어요. 장남은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부하들이 민준에게 다가오려 할 때 민준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바람이 세게 불면서 등대 앞에 놓여있던 악보들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남긴 소중한 악보들이 바람에 날려 바다로 떨어져 갔어요. 안 돼. 민준이 악보를 잡으려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민준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도윤은 급히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도윤의 절규가 바다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바람은 점점 더 세졌어요. 마치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의식을 잃은 민준을 안으며 오열했어요. 수연아, 결국 우리 아들을 또 지켜주지 못했구나. 폭풍이 지나간 새벽 민준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눈을 뜬 민준은 자신이 등대 안침실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옆에서는 도윤이 의자에 앉아 밤새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피로가 역력했어요. 깨어났구나. 도윤이 안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걱정했어. 의사가 와서 봤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 민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어젯밤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장남과의 신랑이 흩날린 악보들, 그리고 자신이 넘어졌던 순간까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어머니의 악보는 어떻게 됐나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몇 장은 건졌지만 대부분 바다로 떨어졌어.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는데 자신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윤은 민준의 슬픈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민준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수연 씨한테도 미안하고.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때문에 아버지께서 더 힘들어지신 것 같아서 죄송해요. 민준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은 지나갔지만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어요. 등대 앞 정원에는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죠?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문제는 내 잘못이 아니야. 원래부터 있던 문제들이 터진 거지. 도윤은 잠시 망설인 후 민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큰아들이 이사회를 소집했어. 내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하더라.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회장님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하는 건가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맞서겠어. 그때 민준이 서둘러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글이 있어요. 민준이 일기장을 펼쳐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일기 속 수연의 마지막 글을 읽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아, 우리 아이를 지켜줘. 너의 음악이 언젠가 이 아이를 찾게 하리라 믿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어. 수연의 글씨는 병마와 싸우며 힘겹게 쓴 듯 떨려 있었어요. 도윤은 일기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못난 남자였어.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준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의 슬픔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성공하신 걸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신문에서 아버지 기사가 나올 때마다 스크랩해서 모아두셨거든요. 민준의 말을 들은 도윤은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은 어머니의 유품함에서 낡은 스크랩북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50년간 도윤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정성스럽게 붙여져 있었어요. 해운그룹의 성장사, 도윤의 수상 소식, 사회공헌 활동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야. 언젠가 만나게 되면 자랑스러워해도 되라고요. 민준의 말에 도윤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수연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이제야 이 곡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민준이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이 곡은 아버지에게 보내는 신호였던 거죠. 저를 찾아달라는. 민준은 바이올린을 턱에 얹고 그 미완성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등대 안에 울려 퍼지자 도윤은 50년 전 수연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대학 음악실에서 함께 연주하던 그 시간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민준아, 이제 아버지가 그 곡을 완성해 줄게. 도윤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세상에 당당하게 말하겠어.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라고. 그 순간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윤의 차남이었어요. 혹시 저희 아버지 계신가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민준이 전화를 도윤에게 건네자 도윤은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형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아버지 해임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아버지를 만나려고 회사 앞에 몰려 있어요. 차남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한 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지금 서울로 올라간다. 이사회 전체를 소집해라. 내가 직접 모든 걸 설명하겠어. 도윤은 전화를 끊고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나와 함께 서울에 가겠어? 민준은 망설였어요. 자신이 가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가자. 아버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야. 그리고 내가 있어야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어.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함께 가요. 두 사람은 등대를 나서며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과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윤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언론의 관심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도 쉽지 않을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는 저도 도망치지 않을게요. 도윤은 민준의 단단한 결의를 보며 마음이 든든했어요. 수연이 키운 아들답게 씩씩하고 용감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할게. 해운그룹 본사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다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세상과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해운그룹 본사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습니다. 도윤과 민준이 탄 차가 도착하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한도윤 회장님, 숨겨진 아들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경영권 승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민준의 손을 꽉 잡고 차에서 내렸어요. 민준은 처음 겪는 상황에 긴장했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돼. 도윤이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으며 본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의 존재가
이미 회사 전체에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는 모든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남은 회장석에 앉아 있었고 차남은 한쪽 구석에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민준이 들어서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버지, 장남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버지의 회의만이 통과되었어요. 도윤은 담담하게 장남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할 말이 있어. 도윤은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가 모든 임원들을 둘러봤어요. 오늘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들 민준입니다. 도윤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민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제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입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당시 집안의 반대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혼자서 민준을 키우셨어요. 제가 그 사실을 몰랐던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장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런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혼란에 빠뜨리시려는 건가요? 도윤은 장남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혼란을 만든 건 내가 아니야. 진실을 숨기려고 했던 내가 잘못이었지. 도윤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겠어. 민준은 내 아들이고 나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차남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럼 민준 씨도 경영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됐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인 후 입을 열었어요. 저는 경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민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회사 일은 형님들께서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민준의 솔직한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도윤은 민준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민준은 욕심이 없는 아이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해요. 도윤이 모든 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도윤의 선언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장남과 차남이 서로 협력해서 회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민준이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셔야 해요. 장남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예상과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차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준이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형님과도 잘 협력하겠어요. 차남의 말에 장남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명예회장으로 계속 조언해 주셔야 해요. 장남이 마지막으로 양보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아마.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회의가 끝난 후 도윤과 민주는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도윤은 책상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수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아, 이 사진을 너에게 주고 싶어? 어머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민준은 사진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도윤도 민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 씨가 정말 훌륭하게 키웠구나. 고마워, 민준아. 몇 달 후 겨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서해 등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약속대로 등대를 문화와 음악의 공간으로 기부했어요. 이곳은 이제 수연음악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등대 꼭대기에서 민준과 도윤은 함께 그 미완성되었던 곡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민준의 바이올린과 도윤의 피아노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50년 만에 완성된 그들의 곡이었어요. 이제야 이 곡이 완성된 것 같아요. 민준이 연주를 마치며 말했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하모니일 거야.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수연을 그리워했어요. 등대 아래에서는 음악을 배우러 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이제 매일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민준도 바이올린을 가르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도윤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그래.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아.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준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어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수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수연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수연아, 늦었지만 왔어. 우리 아들을 만났어. 정말 훌륭하게 키웠더구나. 고마워. 민준도 어머니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아버지와 함께 당신이 남긴 음악을 세상에 들려줄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할게요. 묘소를 떠나며 도윤과 민준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그들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등대에서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선율은 이제 외로움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민준, 그리고 하늘의 수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모니였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